아내가 제 명의로 거액 대출을 받아 도박에 쏟아부었다. 이 한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 가슴은 아직도 덜컥 내려앉는 듯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러나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42이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작은 중견 회사에서 15년째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제게 가장 큰 자부심은 한 번도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지켜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와는 30 즈음에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활발하고 사교적이라 결혼 후에도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평생 같이 걸어갈 수 있겠다고 확신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저는 조금씩 작은 균열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종종 늦게 귀가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살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겼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친정 부모님 용돈, 이런저런 생활비로 빠듯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인데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지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으로 무슨 대출 신청했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에야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냥 생활비 때문에 잠깐 금방 갚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제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고 생활비도 충분히 나눠 쓰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걸까? 그날 밤 아내는 끝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고 계좌 이체 내역을 슬쩍 숨기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거실에서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결국 제 계좌와 대출 내역 그리고 신용기록까지 직접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이미 수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돈은 특정 온라인 사이트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박 사이트. 손이 덜덜 떨리며 모니터를 바라보던 순간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가정을 꾸린 사람이, 제 아이들의 엄마가 제 이름을 팔아가며 도박에 빠져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 같은 짓을 한 거야? 아내는 처음엔 잡아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 추적 결과를 보여주자 결국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조금만 하려고 했어. 금방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자꾸 잃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분노와 허무함에 휩싸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한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결심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 인생을 이렇게 빼앗기게 두지 않겠다. 그 순간부터 저는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와가 아니라 아내가 남몰래 만든 이 거대한 빚, 그리고 그 빚을 제게 떠넘기려는 모든 상황과 싸우기로요. 제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고개 숙인 모습,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제 명의로 실행된 대출 내역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슴은 답답했고 머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회사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초췌했고 눈동자는 불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내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저희 부부는 남들 보기에 평범했습니다. 아이 둘, 전세 아파트, 월급쟁이 남편, 가끔 외식도 하고 명절이면 시댁과 친정에 인사도 드리며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너네 부부 참 단란하다 라며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단란함 뒤에는 제가 몰랐던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원래부터 돈 관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의 일부를 생활비와 저축으로 나누어 관리했는데 저는 아내를 믿고 맡겼습니다. 믿음이 깨진 건 도박이라는 두 글자가 제 눈앞에 선명히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쓴 거야?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5천만 원 정도.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 제 연봉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제 등 뒤에서 사라지고 있었다니.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돈 누가 갚아야 하는데? 아내는 흐느끼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도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도박에 손을 댄 사람은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걸 어쩌면 그동안 회사 동료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이미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 일보다 은행 기록과 계좌 추적에 더 매달렸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을 찾아가 서류를 떼어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모든 채무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채무자는 남편분이 됩니다. 하지만 입증 자료를 통해 아내의 책임임을 증명하면 충분히 법적으로 책임 정하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앞에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래, 이건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인 싸움이야. 증거만 있으면 나도 지켜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아내의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은행 직원조차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인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떤 사이트로 입금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처음엔 숫자와 영문 기호들이 뒤엉켜 저를 압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내가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단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과 생일을 조합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분노와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빌려 자기 도박 계정을 만들다니. 그 자료를 확보한 날 밤
저는 아내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거 다 봤어. 네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어떤 계좌로 흘러갔는지. 이제 변명할 여지는 없어. 아내는 처음엔 눈물을 글썽였지만 곧 얼굴이 굳어지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당신도 나 몰래 모은 돈 있잖아? 그거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 아냐?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모아온 비상금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속이며 제 삶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분노가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 이건 내 인생을 되찾는 싸움이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묘한 결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와 더는 정면으로 다투지 말자. 대신 차분히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모든 사실을 확실히 쌓아 올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단번에 방역하자. 아내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태도가 더 뻔뻔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 이름으로 된 빚이잖아. 당신이 해결하는 게 맞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인생을 함께하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이용해 자기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빛으로만 답했습니다. 차갑게 오래도록. 며칠 뒤 아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제게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법적으로 따진다고 해도 결국 가족인데 아이들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아이들을 핑계로 제 양심을 흔드는 말.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일은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인생까지 무너질 수 있어. 그 무렵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작은 힌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요즘도 밤마다 어디 다니시던데요? 혹시 모르는 척 하시나요? 그 순간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도박이 아니라 아내는 오프라인까지 발을 넓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어느 금요일 밤 퇴근길에 일부러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안에서 시간을 끌며 아내가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자 아내는 꾸며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차를 몰래 뒤따랐습니다. 그녀는 도심 외곽에 있는 허름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넌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사설 도박장. 저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빠져든 게 아니라 이미 몸으로 깊이 빠져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들과 아침밥을 차려주며 웃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이들 앞에서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무언가가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아내 쪽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더 확실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계좌 추적 기록, 그리고 도박 행위가 드러난 장면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죠.
그 말이 제게는 칼날 같은 지침이었습니다. 증거, 더 많은 증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아내의 모든 흔적을 잡아내겠다고.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통화 내역까지.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융 기록을 확인하는 건 법적으로도 제 권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아내의 메신저 기록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또 잃었어. 근데 다음에 분명히 따낼 거야. 남편 몰래 대출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대화들이 오갔고 상대방은 분명 도박에 같이 빠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깊이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멈출 생각이 있어? 아니면 끝까지 이렇게 갈 거야? 아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난 멈출 수 없어. 이게 내 유일한 탈출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확실하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일 뿐이다. 그날 밤 아내의 차가운 대답은 제 마음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난 멈출 수 없어. 그 한마디가 제겐 최종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아직도 제 아내라고 믿고 싶었던 사람, 제 아이들의 엄마라고 감싸고 싶었던 사람은 더 이상 제 곁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범하고 따뜻했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그림자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서서히 불타오르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자 아내는 본격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들자마자 저를 마주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 문제 당신이 정리해야 돼. 당신 이름으로 된 거잖아.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마. 순간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라면 내 이름이니까 내가 책임져야겠지. 하지만 당신도 알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 아내는 제 눈빛을 보고 잠시 움찔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웃기지 마.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이미 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을 확신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네가 비웃어도 좋아. 하지만 곧 네가 무너지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며칠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추적 자료, 메신저 기록, 그리고 아내가 드나들던 도박장 출입 영상까지 확보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그 건물 주변 CCTV에서 아내의 출입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저는 그 복사본을 손에 쥐었을 때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아내가 친정에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몰래 뒤따라가 보니 예상대로 그녀는 친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술집 옆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을 때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정에 다녀왔어. 엄마가 걱정 많으시더라.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었겠지.
아내는 순간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다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서류 가방 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일 안에는 아내의 계좌 내역, 도박장 출입 영상, 메신저 대화, 그리고 변호사가 정리해준 법적 대응 방안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 지금 당장 멈추고 모든 책임을 네가 지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법정에 제출하든지. 순간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조차 제겐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후회하는 척하는 것조차 하나의 연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결국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으며 아내의 빚이 제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도박에만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 명의로만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제 명의로 된 보험을 해약해 현금화하려고 시도한 기록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연민조차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히 도박 중독이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파괴하려는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이번 싸움은 반드시 내가 이긴다. 그리고 모든 빚을 내게 떠넘기고 난 새 출발을 할 거다. 아내의 배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순간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제 이름과 인생에 떠넘기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울음 뒤에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내 쪽이 눈치채기 전에 법적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묘한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여전히 다정한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엄마 품에 안겨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 어떤 상처를 받을까? 그 걱정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마치 모든 걸 모르는 듯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가족 여행 갈까? 제주도라도 다녀오면 아이들도 좋아할 거야.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빚더미는 감춘 채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꾸미려는 모습. 저는 속으로 차갑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웃음 뒤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좋지, 여행 가자. 하지만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있어. 아내는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공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아내가 제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거액을 도박에 탕진한 사실, 계좌 추적 및 메신저 기록을 통해 확보한 증거, 그리고 모든 채무를 아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적 주장 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서 첫 기일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손에 쥔 종이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날 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아내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작은 일에도 웃으며 대화하던 제가 이제는 차갑게 짧은 대답만 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뭔가 준비하고 있지?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지지 않을 거야. 그 대답에 아내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해도 결국 서류상 빚은 전부 당신 이름이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 말은 일종의 협박 같았지만 제겐 오히려 확신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건 제가 준비한 증거를 아직 모른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뒤 드디어 첫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떨림과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준비한 자료만큼은 확실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제 눈앞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척 시선을 피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곧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그날 법정에서 판사의 첫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측, 본인의 명의로 된 채무를 모두 인정합니까? 아내는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활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알고 있던 일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좌 추적 결과와 메신저 대화 그리고 피고의 도박장 출입 영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가 만든 빚 결국 네가 짊어지게 될 거다. 법정에 제출된 자료는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판사도 배석한 사람들도 아내의 행동이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도박 행위였다는 사실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남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금액을 반복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사설 도박장에 사용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그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나 서명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숨기려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보자 아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잠깐의 실수였을 뿐이에요. 생활이 힘들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바라보는 눈빛엔 억울함과 반항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공방은 다음 기일에 이어지기로 했고 저는 법정을 나서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제 싸움이 제대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었고 아내와 저만 마주했습니다. 아내는 두 팔을 꼬고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 네가 만든 빚, 네가 책임져야 해. 순간 아내의 표정은 비틀리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집안 살림, 애들 학원비, 명절마다 오가는 돈. 당신은 밖에서 일만 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그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 저도 가정을 위해 더 많이 신경 쓰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박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힘들었다는 이유로 가정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거야?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내 인생까지 망치려 한 게 그게 정당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친정 식구들을 불러 제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들어서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아내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옳은 거니? 그냥 빚은 네가 갚고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않겠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이미 친정에 자기 편을 만들어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번 일은 단순히 빚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고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봐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남편은 제 사정은 모르고 무조건 저만 탓해요. 장모님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사위, 남편이라면 아내를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지켜주라고요? 아내는 이미 제 등을 칼로 찌르고 있었는데 대체 무엇을 지켜주라는 건지.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지켜줄 남편은 이미 없습니다. 그걸 스스로 무너뜨린 건 아내 자신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내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저와 아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양가 가족들까지 끌려 들어왔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했고 법적으로도 제게 유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통화 내역, 문자, 심지어 집에서 오간 대화까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변명과 거짓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이건 내 인생을 되찾는 싸움이다. 그날 이후 아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이들 앞에서 웃으며 평범한 엄마인 척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제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법으로 나가면 결국 아이들만 상처받을 거야. 당신이 아버지 맞아? 그럴 자신 있어?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핑계 삼아 저를 흔들려는 말.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네 잘못은 반드시 드러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평생 거짓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아내는 제 대답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의 싸움이다.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확보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사용한 도박 사이트 기록 중 일부가 경찰 수사망에 걸리면서 실제 거래 내역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받아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추측이나 개인적인 계좌 추적이 아니라 공적인 기관에서 인정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식탁 위에 그 자료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도망칠 곳도 변명할 곳도 없어. 아내는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네가 만든 흔적은 결국 네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 이제는 법적으로도 내 책임이 확정이야.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아내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다 책임질게. 하지만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편이 아내를 법정에 세웠다고 소문나면 당신 체면은 끝이야. 그 말은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히 웃었습니다. 체면? 난 이제 체면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진실이고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그날 이후 아내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고 아이들 앞에서도 짜증을 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 왜 저래?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이런 상황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메모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빚을 갚기 위해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불법 사채업자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히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그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내 쪽이 불법적인 자금 루트를 사용했다는 정황까지 확보되면 법원은 당연히 채무를 전적으로 피고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에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거야. 설마 내가 다 떠안게 하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폭로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아내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순간 제 가슴은 다시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거야. 설마 내가 다 떠안게 하겠어? 그 말은 제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보고 있었고 끝까지 저를 희생양으로 삼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바로 녹취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녹음 파일은 훗날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직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피고 원고 측에서 제출한 도박장 출입 영상과 계좌 추적 기록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아내는 짧은 순간 눈을 굴리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모두 오해입니다. 생활비 때문에 잠깐 손댔을 뿐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치를 떨었지만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톡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타이밍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원고 측은 피고가 실제로 사설 도박에 깊이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추가 녹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피고가 직접 다 떠안게 하겠냐라는 발언을 한 부분입니다. 법정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녹취 파일을 틀자 아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에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거야. 설마 내가 다 떠안게 하겠어?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방 안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판사의 눈빛은 이미 싸늘했고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 속에서 버텨온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해방시키는 듯 했습니다. 재판은 점점 제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혼을 원하며 또한 채무의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판결을 요청합니다.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이들이 두려운 눈빛으로 제 옆에 와서 속삭이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무서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순 없어.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순간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지만 아내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다시 저를 향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 회사에 이혼 소문 다 퍼뜨릴 거고 주변에 당신이 날 버렸다고 말할 거야. 당신 체면, 사회생활 다 끝날 거야.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담담히 웃었습니다. 네가 퍼뜨릴 수 있는 건 소문뿐이야. 하지만 내가 가진 건 증거야. 소문은 사라지지만 증거는 남아.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여기까지였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정리와 새로운 시작뿐이다. 아내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법정에서 불리해지자 이제는 감정적인 말과 억지 주장으로 저를 흔들려 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고 말하면 아이들이 당신을 따르겠어?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협박일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먼저 사실을 알리고 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웠지만 최소한 제 입으로 사실을 전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부장님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사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합니다. 아내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에 빠졌습니다. 법적으로 정리 중이며 회사 업무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은 한동안 말없이 제 얘기를 듣다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겠네. 그래도 네 잘못은 아니잖아. 중요한 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느냐는 거야. 가정 문제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릴 거라 생각했는데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점점 궁지에 몰리며 친정 식구들마저 설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술에 취해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 미안하다.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괜히 편들었어. 하지만 애들만은 잘 부탁한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 결국 제가 지켜야 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재판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점점 더 확실한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아내가 한 거짓말들은 증거 앞에서 무너졌고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명백히 원고의 동의 없이 대출을 실행했고 반복적인 도박 행위에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혼은 불가피하며 채무는 피고 단독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제가 싸워온 이유가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지막까지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저를 노려보며 이를 갈 듯 말했습니다. 당신 끝까지 이긴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무너져도 당신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저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행복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난 이제 다시 시작할 뿐이야. 그 대답에 아내는 눈물을 터뜨렸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저를 전혀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지켜냈어. 이제 너희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어. 아이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아이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삶. 그리고 절대 다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삶. 재판부의 판결이 제 손을 들어준 뒤 제 삶은 서서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여전히 작은 파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 패소한 후에도 제게 전화를 걸어와 감정적으로 흔들려 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겨서 좋냐? 결국 아이들만 불행해질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한 아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는 끝까지 담담한 아버지로 남으려 했습니다. 아침이면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봐주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아내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기엔 익숙지 않았고 아이들도 어색해했죠.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빠, 오늘은 같이 자자.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저를 흔들려는 마지막 시도로 주변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날 버렸다. 남편이 무책임하다. 는 이야기를 친척과 이웃들에게 흘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오면 차분히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박, 대출, 배신. 진실은 소문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지만 상사와 동료들은 저를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다. 가정을 위해 끝까지 싸운 남자다. 라는 말을 들으며 묘한 자부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재판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채무 전액 피고 단독 책임친권 및 양육권, 원고 저 4개 귀속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 싸움에서 완전히 이겼다는 사실보다 아이들을 제가 지킬 수 있다는 결과가 너무도 벅찼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내와 마지막으로 마주했을 때 그녀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웃음도 당당했던 말투도 사라지고 그저 지쳐버린 그림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야?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끝이야. 하지만 네가 만든 빚은 이제부터 내 몫이야. 나는 아이들과 내 삶을 지켜낼 거야. 그 대답에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현관문을 열며 달려 나왔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사는 거지? 저는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끼리야. 아빠가 지켜줄게.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거실 바닥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워온 건 단순히 빚이나 이혼 때문이 아니라
제 존엄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법원의 판결 이후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찾아온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불안과 분노, 배신과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겁게 제 어깨 위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다시 세울지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연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주말, 저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달리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는 거지. 빚에 허덕이고 거짓에 속으며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웃는 게 진짜 삶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법원 판결문이었습니다. 채무 전액 피고 책임. 그 문구를 다시 읽으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판결 이후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친정마저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도박으로 인생을 탕진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명 그녀의 잘못이었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 제 아이들의 엄마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떠올리면 씁쓸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제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민은 있어도 용서는 없다. 다시는 내 삶에 끌어들이지 않겠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와 함께하는 일상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엔 자전거 타러 가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보다 끝까지 버티고 싸워서 아이들을 지켜낸 아버지라는 평가가 많아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진짜 대단하다. 누구나 다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야.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해.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보상은 재산을 지켜낸 것도 빚을 떠넘기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켜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이다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다시는 우리 집에 그런 어두운 일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킬 거야.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들이 제 손을 꼭 잡을 때 제 가슴속 깊이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고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제 앞에 있었습니다. 웃는 아이들의 얼굴, 그게 제가 살아야 할 이유이자 다시 일어설 힘이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몇 달이 지나자 제 일상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진 않았습니다. 문득 혼자 있을 때면 지난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그 상처 위에 작은 반창고처럼 붙여졌습니다. 아내와의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오곤 했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언제 와? 라는 질문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대신 아빠, 이번 주말엔 뭐 해? 라는 말이 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고 저녁에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이 제겐 새로운 희망이자 위로였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며 저 집 큰일 났다더라 라는 말들이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소문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빠가 대단하다.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담임 선생님도 학부모 상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아버님이 잘 버팀목이 되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버틴 이유, 싸운 이유, 모든 게 바로 이거였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기저기 돈을 빌리다 결국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연민과 분노, 그리고 씁쓸함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이제 내 몫이 아니다. 내 몫은 아이들과 내 삶을 지켜내는 것뿐이다. 아이들과 함께한 작은 순간들이 제겐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리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어떤 재산보다 값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가정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 것만이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책임은 돈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밤마다 아이들이 제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겠다. 다시는 누구도 내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겠다. 법정에서의 승리보다 더 값진 건 이렇게 일상 속에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은 분명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저는 종종 거실 불을 꺼두고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곱씹곤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 억울함 속에서 버티며 이겨냈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뿌듯함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첫 번째로 깨달은 건 믿음은 언제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믿었던 제가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의 신뢰는 필수지만 그 신뢰가 맹목적인 순간 그것은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관계에서도 작은 균열이라도 보이면 외면하지 않고 확인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은 결국 스스로 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제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맞서 싸워 제 삶을 지켰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두려움에 물러섰다면 지금도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야말로 제 삶의 이유이자 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도 아이들의 눈망울 하나가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회사원, 가장, 남편으로만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더 단단해진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끝없이 희생하지 마세요. 그 희생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도 가족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함께했던 세월이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허전함이 저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게는 경고이자 교훈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풍파를 맞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고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선택했고 결국 다시 일어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을 끝까지 견디며 싸워낸다면 반드시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지키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 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 별빛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다시 일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누군가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지 않을까?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문제, 특히 돈과 배신, 이혼 같은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치욕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저 역시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상처는 골마간다는 것을요. 드러내고 직면해야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내가 제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도박에 쏟아붓고 그 빚을 제게 떠넘기려 했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버티며 싸웠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참고 넘어갔을까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이나 빚으로 집안을 무너뜨린다면 어디까지 감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 혹은 잘못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져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소중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어 상대를 파괴하는 사람까지 무조건 감쌀 필요는 없다는 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혹시 비슷한 상처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그 아픔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그 끝에는 반드시 사이다 같은 결말이 찾아올 겁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여러분께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나요? 분노일까요? 연민일까요? 아니면 제 선택에 대한 공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이 채널을 듣는 수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웃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끝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사연은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상처이자 부끄러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고 또 누군가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용기를 가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아니면 가족이든 말이죠. 저에겐 그게 바로 아이들이었고 제 삶의 존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끝났지만 저는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강해졌고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단단한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운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처럼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고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조심스레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들려드릴 사연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상처가 조금 더 치유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다시는 배신이나 거짓이 아닌 진실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